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그러면 ETF 통해서 어떻게 좀 야무진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현실 파악부터 좀 해야 되니까 지금 시장의 최근의 급락의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아래 공포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데이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좀 극단적으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AI 거품론, 그다음에 증시의 고점 논란입니다. 네. 이거 하나는 저희가 좀 나중에 세부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 대선의 불확실성, 뭐 트럼프 후보가 귀에 총알 한번 스쳤죠. 네. 그리고 좀 주식시장의 조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맞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50% 정도, 한 반 정도는 청산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다양한 이런 시장 조정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하반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역시나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뭐 부분도 있고요. 역시나 최근 2년 동안의 증시가 상승된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역시나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크로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근데 매크로를 좀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금리 인하를 좀 바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유동성 측면 또는 할인, 주가 할인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네. 최근에 며칠 동안을 거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9월이죠. 한 100% 전망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수가 돼버린 금리 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컷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 회가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한 번에 또는 뭐 25bp, 50bp 넘어서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오른쪽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죠? 우선 바로 요 세워져 있는 요 시기가 바로 금리 인하했던 시점입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한 시점이 0이다. 맞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9월이 되겠죠. 네. 네, 과거의 통계인데요. 9월이고 또 왼쪽이 지금 8월이니까 마이너스 1개월 한 요 정도 수치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 직전의 조정은 거의 예외 없이 늘 반복이 됐다. 대신에 그 이유는 실제 3개월, 4개월이 지났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느냐,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 매크로 상황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뭐 가장 큰 이슈죠. 네. 빅테크와 AI가 과연 끝났나?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네,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한데 다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캐펙스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배당을 좀 삭감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적은 좋지만은 좀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은 이 투자가 수익이 실현되는 데까지 뭐 시간 좀 필요하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메타의 사례입니다. 메타는 AI를 좀 더 빠르게 도입한 이후에 광고 플랫폼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캐펙스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매출이랑 영업이익단이 좀 약간은 꺾이자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 시즌 제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한 것이 이제 벌어들이는 2차 뭐 파동이라고 해야 될지 뭐 2차 랠리가 펼쳐지는 시기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로 좀 열어볼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 실적을 어떻게 내느냐가 가장 큰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세 번째 포인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역시나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반도체 기업의 실적입니다. 적어도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만큼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익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도체 특성상 매크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몇 년 뒤가 있다. 대신에 매크로에 대한 흔들림은 어느 정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 사실 이건 하반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1년까지도 더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금리 인하기에 접어드는 그런 주식시장이나 그런 금융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자산별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빅테크의 변동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슈드와 같이 방어적 성격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채권은 시작도 안 했죠. 네, TLT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후에도 관심이 필요하고, 금도 역시나 인하기의 수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산 배분 측면. 그렇지만 올해는 두 가지 봐야 됩니다. 매크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있고, 대선 측면도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가 20년 차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죠. 매크로 악재가 해소되면은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는 뭐 M7 네. 또는 뭐 반도체 위주의 투자만 하셔도 충분했습니다만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금리형, 네, 지금 말씀 파킹형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CD 금리 같은 상품들, 채권형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다 말씀드렸죠. 30년 국채, 그다음에 혼합형, 글로벌 인컴 탑10과 같이 연한 8% 정도 꾸준히 배당이 나오는 그런 혼합형도 있고요. 주식형은 뭐 M7이나 아니면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네. 슈드와 같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금, 원자재, 골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뭐 기존의 성장형 또는 반도체 위주였다면 이러한 상품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위험을 분산하고 연동성을 기회로 하는 게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이런 좋은 재료도 있습니다만 각 투자자분들의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개별 투자 포지션에 따라서 간단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뭐 테크,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많죠. 많습니다. 이익 나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플러스 100%였는데 최근에 플러스 80%가 된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것도 높긴 하지만 높습니다. 그래도 아쉽죠. 아쉽지만은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익 있는 분들은 만약에 단기에 자금이 뭐 필요하신 분 아니면 추가 투자금이 없는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저희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연금이라든지 ISA 같은 장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적립식으로 계속 쌓아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근데 또 손실이 난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좀 고점에서 맞습니다. 근데 꾸준히 장기 적립식 매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한 번에 그냥 몰빵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저희가 좋죠. 한 10번에 네. 10번 정도는 10번 나눠야죠. 정도?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투자를 그래도 아직 안 하신 분도 전혀 안 하는 사람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 투자 또는 보수적 투자 분들 같은 경우는 M7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상품들 다양히 좀 섞어가면서 자산 배분 하시면 되고 제가 포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시 포트.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혜리님이 자기래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결심하시기 전에 돈은 절대 놀리지 마라. 파킹형으로 일단은 덜아. 네, CD 금리 말씀드렸죠. 한 3.7% 정도 YTM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시는 분은 일단 파킹형으로 넣으시고 고민하셔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투자 성향을 나눴습니다. 이 포트 예시에 대한 비중은 조금씩 투자자분들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장 추구하시는 분들, 매운맛 계시고요. 화끈한 분, 중간맛, 인컴도 좀 나는 좋다. 반반.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상품들 인컴형 상품 있고요. 자산 배분 나는 그냥 조용히 조금씩 올라갈래 변동성을 좀 낮추고 싶어 하는 분한테는 이렇게 뭐 원자재까지 섞은 그런 상품 포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중간중간에 좀 바꾸면서 기간이 남아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킹형 상품을 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저희가 분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과거 성과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2021년 주가 코로나 직후에 고점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이때가 바로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 시기를 조금 넓혔는데요. 밑에 있는 이 시기가 나스닥백과 S&P의 저점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S&P랑 나스닥이 안 좋았을 때 수익이 난 자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드,
네, 금은 뭐 금?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네. 계속 상승했었죠. 그렇죠. 와이드모트 같은 약간 뭐라고 경제적 할까요? 해자. 네, 해자 종목들, 뭐 소비재 네. 이런 종목들도 조정은 받았는데 그래도 반등해서 더 빠르게 그렇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퀄리티가 좋았고요. 금 같은 경우는 나스닥100과 S&P 500이 부진할 때 플러스 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기에 이런 상품들 이 위기를 보면서 저희가 분명히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조정장 때 했을 때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게 되면 요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공격형. 네, M7 뭐 QQQ 많이 흔들렸군요. 많이 좀 빠졌죠. 안정형 같은 게 녹색은 네.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좀 나았고 네. 자산 배분형은 역시나 좀 더 조금 더 위에 안정적으로. 있는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물론 하락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역시나 자산 배분 안정을 통해서 지키고 시장이 리바운드 했을 때 공격형으로 리밸런싱하는 모습도 제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게 있었고 특히나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입니다. 왼쪽은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이 낮으면 상관계수가 없거나 또는 반대인 거죠. 네. 채권의 상관계수가 반대로 갔고 다른 골드라든지 이런 주식 내에서도 와이드모트 같은 상품 반대로 갔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이 이런 뭐 지금 같이 이런 쇼크 왔을 때 시장 쇼크가 왔을 때는 분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산 배분을 통해서 남들 다 잃을 때 저희가 플러스로 나오는 모습 또는 자산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걸 통해서 네. 이제는 분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포트폴리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